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건축 비용 뜯어보기인데요. 여러분들 건축하면서 과연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비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가 있겠죠. 공사비 같은 경우 계산할 때 보통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건축 공사비가 있고 토목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도 종종 토목비 얼마, 이제 그 다음에 건축비 얼마 이렇게 나뉘거든요. 먼저 건축비만 들어가는 경우, 지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하가 있어도 그 지하에 들어가는 건축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얼마라는 용어로 시장에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당 얼마라는 게 사실 위험한 계산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평당 얼마는 내가 계획한 건물이 네모 반듯하다 이런 경우에만 좀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좀 직사각형 형태거나 디귿자 형태거나 니은자 형태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피 면적이 정사각형 형태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당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의 평당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 명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비의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중에서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모두 면세 처리가 되고요. 다만 이 면세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 건설사가 자재를 사오는 자재 매입세 같은 경우는 면세가 아니고요. 건설사가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서 계약하는 그 계약에서는 면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처리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주택 8호제곱미터 이상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요거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요 부가세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 안원용 변호사님 모셔놓고 한번 어떤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환급받고 언제 환급받고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비 같은 게 있는데요.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당 얼마라고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은 공법에 따라서 그 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목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법이 두 가지가 있죠. 흙막이 공법과 CIP 공법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도심 내에서 공사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CIP 공법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CIP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CIP를 또 깊게 하느냐에 따라 보통 다르지만 최근에 경향을 보면 약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의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하 공간이 그만큼 커지고 지하를 파내려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용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설계비 얼마냐, 요것도 궁금하실 텐데 보통 설계비를 시장에서 따질 때 평당 얼마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의 몇 % 정도로 따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랜드북팀의 설계비는 얼마냐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직접 내 방에서 상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서 주택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 면세 처리가 되시고요. 그 외에는 과세 처리가 되시는데 이거는 공사비랑 다르게 준공 후에도 따로 환급 처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건축 설계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계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한 토목 설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외주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업역에 따라서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중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이 가장 적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토목 가시설 설계만 할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굴토 심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토목 공사를 하는데 뭔가 좀 까다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토목 설계 사무소의 용역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거하실 때 요거 따로 받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해서 요런 게 또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완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 인테리어까지 같이 잡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비가 별도 있는 건데, 인테리어까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가장 싸게 맥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인테리어 설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축사한테 설계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요건 별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인테리어 설계비는 그렇게 큰 비용은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한 건축사한테 해달라고 하면요. 감리비가 또 있죠. 이 감리비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데는 법적 감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공사 공사를 잘하는지 이걸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일단 이게 건축 감리는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해서는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를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5층이나 뭐 4층 정도 다세대 다가구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규모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감리가 조금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5층 정도 다세대 아니면 4층 다가구 하시게 되면 1층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이 필로티 구조를 도입할 경우에는 구조 감리라고 해서 이 구조 설계를 한 사무실에서 별도로 필로티층 층당 타설할 때마다 감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감리가 추가가 되고 요새 5층짜리 기준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감리가 이제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또 더 붙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 감리가 또 따로 있고요. 소방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세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받는데요. 보통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소방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이런 감리들이 뒤따라서 같이 붙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감리비 모두 합치면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은 더 추가로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최근에 아주 1년 사이에 추가된 비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설계의도 구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 취지 같은 경우 그동안 감리 시스템이 주택의 경우에는 원 설계자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디자인 감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감리비를 받는 게 또 있었는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설계의도 구현이 필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설계를 한 사람이 공사 현장에 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감리와는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 설계의도 구현을 얼마나 해주는지에 따라서 요 계약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설계를 한 건축사를 얼마나 현장에 참여시킬 건지 에 대해서 건축주가 결정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한데 토목 쪽에서 감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토목 쪽에서 감리가 붙는 경우는 뭐냐면 지하 2층 이상 굴착을 하거나 아니면 옆일제 노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토심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굴토심의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토목 감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 2층 이상 파는 경우에 토목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아래 토목 감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잡아놔서 나중에 이제 더 들어가는 비용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또 따라오죠. 여러분들 또 철거 또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철거비 최근에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관광 있으신데 이게 철거비 같은 경우 요새 철거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으로 노후 건축물 뭐 철거하는 비용 한 2층 정도 3층 정도 철거하는 거 보니까 한 4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일정 조건 아래 철거 감리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약 300에서 600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 비용도 같이 준비하는 거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대 비용들이 있는데요. 경계 측량 비용도 있고 현황 측량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안 조사 비용 기타 조사비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짜잘한 돈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짜잘한 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안내받지 않으면 건축주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갈지는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짜잘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측량을 해야 됩니다. 내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량을 당연히 해야겠죠. 요거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NX라고 하죠. 경계 측량 같은 경우에는 NX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에서 뭐 100평 이하의 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이 찍혀진 거에 대해서 현황 측량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이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점이 찍어준 거를 그대로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캐드화 시켜주는 사설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건축사가 설계할 때 주변의 지작물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는 모두 건축주가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해주는데요. 이 지반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땅의 단단함의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반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할 때 의무적으로 지반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큰 차가 와서 땅의 드릴을 뚫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단단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를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땅이 만약에 굉장히 물렁하다, 지반이 약하다라고 하면 지반 보강에 대한 비용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반 조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공을 뚫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공 뚫을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 2공에서 3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또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나오니까 까먹지 말고 제때제때 해주시는 걸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반조사를 끝마치면 이 지반조사 결과값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지반조사를 먼저 하면 뭐가 좋냐 하면 보통 요게 설계를 진행할 때 지반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철거가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반조사 데이터를 미리 건축사한테 넘겨주면 건축사가 구조설계사와 협의할 때 이 지반 데이터를 넘겨서 그 건물의 여러 가지 강도나 그런 걸 결정할 때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조 물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철근 물량이 줄고 그만큼 공사비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반 조사를 빨리 해서 건축사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땅이 물렁하다라고 하면 지반 보강 공법이 토목에서 추가가 돼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지반 보강 공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땅이 물렁한 정도에 따라서 최소 몇 천만 원 단위에서 나오니까요. 그 비용도 반드시 여유롭게 잡아두고 사업 수집에 꼭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비나 조사비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입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전에서 전기 인입하는 거, 상하수도공사에서 수도 인입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인입해주는 거, 이건 모두 다 건축주 부담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반시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합쳐서 1,000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5층 정도 다세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잡아두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조사비 같은 게 좀 있는데, 기타 조사비가 뭐가 있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만약에 내 땅이 대로변에 있다, 이러면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땅에서 대로변 쪽으로 주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대로변은 보통 보차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보도 쪽에서 이제 턱을 만들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보도블럭을 이제 까내서 별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도블럭은 지적상으로 보면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비용을 건축 쪽에서 매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닌데 한 2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연간 지출 비용에서 꼭 책정을 해놓으셔서 관리 같은 걸로 좀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큰 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런 돈 나가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길을 내기 위해서 가로수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묻혀있는 지작물들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얼마가 나오는지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은 요거를 아마 주의하시면 좀 굉장히 이제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우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역세권 땅은 굉장히 또 값도 비싸게 나가는 게 있죠. 근데 역세권은 좋은데 지하철이 내 집 앞에 지나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이 이제 지상철이 있고 지하철이 있잖아요. 땅속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같은 경우 내 땅에서 지하철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지하철 안전도 검사라는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땅에 바로 밑쪽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구옥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리면 이 땅이 받는 하중이 변화가 되잖아요. 땅 속의 환경이 물리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새롭게 건물을 안 쳐도
지하철이 지나가 있는 그 지하 터널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요거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뭐 5천, 6천, 뭐 많게는 1억까지 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를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철 같은 경우에도 토지이음 보시면 철도보호지구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또 몇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 비용이 한 3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혹은 철도가 가까이 있고 철도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철도로 인해 나오는 비용, 지하철로 인해 나오는 비용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왕왕 문화재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문화재 조사 비용도 별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비용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뭐 한 400,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반드시 부타 비용으로 책정해놔서 나중에 꼭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비용이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수지표 짜실 때는 꼭 건축사와 함께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 하나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그 빠지는 내용 없이 체크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꼭 여윳돈을 책정을 해놔서 어느 정도 비용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가슴에 품고 가셔서 나중에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이라는 게 사실 저 같은 건축하는 사람이야 맨날 하는 거지만 건축주 분들은 생애 딱 한 번 하고 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세울 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의 예측 가능성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건축 비용 관련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